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들께 독해에 관한 3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3가지 조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부터 읽으세요. 둘째, 지문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셋째, 답만 고르세요. 이 각각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목적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훑어봄으로써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지, 어떤 정보를 캐치해내야 할지 미리 목적성을 가지고 글을 읽을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꼭 문제부터 읽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지문의 모든 부분을 다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시간 관리 차원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조독해라는 게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것을 발라읽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뼈의 형태라든지 구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코기만 발라 먹죠. 이런 차원에서 글 역시 문형, 수능, 특히 수능이나 이런 시험에 나오는 글들의 형식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을 넘어가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에 나올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답만 고르라는 말씀은 이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모든 선지를 다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연습 때는 말이죠. 근데 실전에선 꼭 답이 나오면 이것이 정확하게 답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험이란 것은 사실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간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지 분명히 효율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정독을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그게 마침 시간 안에 다 맞는다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일단 고민을 하시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저도 이제 한창 공부를 할 때 정독이 뭔가 정석 같고 멋있고 해서 정독 위주의 어떤 문제풀이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분명히 부족하죠. 그리고 하지만 또 연습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연습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시험 형식이 익숙해지면 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전입니다. 실전에서 우리가 그 중요한 시험에 꼭 답을 맞추고 싶은 상황에서 정독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한 5분이나 3분 정도 시간을 남기고 딱 맞아 떨어지게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했다면 실전에서 분명히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게 답이 확실한가 아닌가 분명히 추가 시간이 생깁니다. 특히 그리고 오히려 정독을 하면 할수록 정보, 답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막 해석을 하게 되고 주관이 섞이고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정독을 깔끔하고 정확하게 어떤 독해력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물론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발췌독 혹은 구조독해 이런 부분으로 넘어왔는데요. 분명히 효과가 있었고 제가 시간 딱 떨어져서 1, 2등급 혹은 뭐 이렇게 진동하던 성적이 분명히 유의미하게 올랐고 오히려 10분을 남기면서 체크해뒀던 문제를 다시 보게 되는 시간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정독이 맞지 않을까? 정독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해당 시험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세요. 읽는 데만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겁니다. 거기다가 고민하는 시간, 실전에서의 압박감, 또 답을 골라내는 데에 대한 어떤 그리고 또 이제 그 순간적인 헷갈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은 정답이 나올 부분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출제자가 호흡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보완이 되는 걸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를 직접 다 읽어보시고 난 어느 정도 걸릴까? 그래서 어느 정도 고민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이걸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저는 이 3가지 조언을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읽어야 하는 것은, 문제를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문제를 읽으면 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시간을 아껴서 내가 다 읽지, 지문을 다 읽으면 되는데 내가 문제를 왜 읽고 있나 하면서 또 정독으로 저도 돌아가 문제부터 안 읽고 이랬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읽을 때도 목적성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문제들을 다 외워야 된다가 아니라 분명히 소재라던가 어떤, 심지어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생각보다 지문에 대한 많은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 거기서 나오는 핵심어들, 또 문제에서 결국에 문제 형식까지 다 염두를 해두고, 네, 그런 상태에서 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능장에서 긴장이 되면 첫 문단부터 잘 안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문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첫 문단이 잘 안 읽혀요. 막 긴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문제를 읽고 내가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거를 위해서 첫 문단은 이렇게 읽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시작하고 어떤 문제들을 독해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적성, 그리고 이걸 통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집중력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지문의 모든 부분을 다 읽지 말라는 말씀은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선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구조라는 게 생각보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문을 읽을 때 꼭 우리는 미리 미리 익혀둔 그런 어떤 문장이 아니라 글의 형식에 대한 염두를 바탕으로 어디가 중요할지, 이 구조상 어느 부분이 핵심일지,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문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기출문제를 통해서 미리미리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라읽기라는 것은 뭐 그냥 야매로 그냥 마침 지문에 이 부분이 있었으니까 답이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딱 매칭이 돼서 그럼 이 부분을 읽었어야 될까 아니라, 분명히 첫 문단 중요하게 읽어야 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야 돼요. 예측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 글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예측을 해야 되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의 모든 부분을 다 읽지 않아도 분명히 이 글을 군더더기 없이, 사례도 똑같은 사례가 아니라는 거, 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여기서 이번 영상에서 가장 꿀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답만 고를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논리 때문입니다. 논리라는 것은 이런 말 혹시 들어보면 뭐 논리적 일치, 논리적 동치,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서 지문에 A는 B다 라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라는 게 나온다면 이건 논리적 동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하실 것은 논리에 대한 기본적인 거, 심지어 네이버 검색만 해도 나오는 기본적인 논리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꼭 답을 이제 이게 답이다 했을 때 다른 선지들을 검토하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지에 대한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선지를 보고 이게 답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 중 그 근거에 틀로 나온 것은 생각보다 많아요. 뭐 여러 선생님들도 이미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느낀 바로는 이것이 괜찮겠다라고 했던 저의 틀은 알파, 베타, 그리고 C입니다. 네, 알파는 이 글의 논지와 같은 방향성, 같은 결이죠. 베타는 그 반대결. 특히 시험의 특징은 답이 애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다른 이런 게 아니라 달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반대로 만드는 어떤 어구나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답이나 오답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C라는 게 뜬금없죠. 알파, 베타, 그 다음은 감마인데 왜 C냐? 뜬금없기 때문이에요. 뜬금없게 만드는 방법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말도 안 되는 범주에 단어를 껴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시면 분명히 눈치채실 수 있을 거고 앞으로 기출문제 푸실 때 꼭 알파, 베타, C 이 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물론 기출문제 분석할 때는 꼭 선지 하나하나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지문과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혹은 아예 뜬금없는 말인지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꼭 염두를 하셔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조언은 여기까지고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뭐 문제 제기나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꼭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만간 이번 수능 오답률 국어 영어 영역 오답률 높은 문항들에 대해서 입으로 푸는 해설도 아니고 입으로 푸는 풀이 네, 해설도 아니고 제가 어떤 사고 과정과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네, 그거를 올리려고 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수험생 분들이나 또 수험 독해에 대해서 좀 어떤 요령도 아니고 저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런 방법들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